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부모가 겪는 그 지독한 고독과 그 고독을 깨뜨릴 단 한마디의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지금 당신의 거실에서 혹은 침대 위에서 무심코 던져진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난도질 당한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정서적 소모를 방치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평온함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영영 마음의 병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딘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느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 70살의 한정희 씨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죠. 남편을 5년 전 사별하고 정막만 감돌던 이 집에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가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정희 씨는 시장을 3번이나 오갔습니다. 70대의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손주 녀석이 닭볶음탕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그 통증조차 달콤한 설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일 싱싱한 닭을 고르고 아이 입 크기에 맞춰 감자도 도토리처럼 작고 귀여운 것들로만 골라 담았죠. 마치 일생일대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처럼 그녀는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성 가득한 요리가 곧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 그녀가 알았겠습니까?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북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정희 씨의 땀방울이 서린 닭볶음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죠. 5살 손주 지호가 냄새를 맡더니 대뜸 묻더군요. 할머니, 이거 매워요? 정희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호 매울까봐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었단다. 거의 세심한 폭발물 제거반 수준으로 고춧가루의 양을 조절했건만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며느리의 한마디가 공기를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닭볶음탕에 고춧가루 안 넣는 게 트렌드예요. 간장 베이스로 해야 애들이 잘 먹죠. 아직도 이런 구식 방식을 고수하시네요. 아, 트렌드라뇨. 정희 씨는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안 맵게 했다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그 말의 맥락은 무시한 채 자신을 유행에 뒤떨어진 노인네로 낙인 찍어버렸죠. 식탁 위에서의 품평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뱉더군요. 엄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우리 집은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 하거든요. 다음부턴 그냥 시켜 먹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배려를 가장한 이 무례함은 정희 씨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싱겁게 해달라는 사전 공지도 없었으면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고쳐야 할 오답 노트 취급하는 아들의 태도에 정희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래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은 인지적 도식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는
사랑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자식은 효율과 트렌드라는 전혀 다른 운영체제를 돌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발로 걷어차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희 씨는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 녀석은 할머니 집 와이파이는 왜 이렇게 느려? 유튜브가 자꾸 끊기잖아. 라며 짜증을 냈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느린 회선을 써요? 인터넷 좀 바꾸세요. 라고 덧붙였죠. 여러분, 여기서 사소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와이파이마의 약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흔히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일 뿐 특별한 기술적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 그날의 와이파이는 와이페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는가? 왜 나는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자책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거실 TV를 보던 아들은 이 TV 작년에 산 거라며 화질이 완전 별로네. 우리 조만간 TV 바꿀 건데 쓰던 거 엄마 줄 테니까 이거 버려요 라고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낡은 가전제품이 된 듯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새 것을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쓰다 남은 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부모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자식들은 부모가 기다려주고 있는데도 효도는커녕 바람만 잔뜩 일으켜 정희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자식들은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일찍 가볼게요 라는 건조한 인사와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찾아온 정막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닭볶음탕과 식어버린 반찬들만이 주인을 잃은 채 식탁을 지키고 있었죠.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고 인터넷이 느리면 직접 알아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항상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로 자신을 베어버리는 걸까요? 사실 자식들이 대단히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채 자신들의 삶에만 매몰되어 부모라는 한 인간의 감정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무심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순간 말입니다. 정희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공원 벤치에서 만날 한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마법의 한마디를 전해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족들이 떠난 후의 시간은 마치 찐득한 조청처럼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희 씨는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손만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마음은 이미 저 먼 바다
어딘가에 가라앉은 배처럼 무거웠죠. 가끔은 자기가 로봇 청소기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로봇 청소기는 충전이라도 시켜주는데 자신은 감정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채 방전된 상태였으니까요.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그날 참 속상했다 라고 말해볼까 싶었지만 돌아올 엄마는 또 예민하게 왜 그래? 라는 핀잔이 두려워 다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감정적 상호, 호혜성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쏟는 쪽이 먼저 무너지기 마련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던 아들의 안부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지난주에 내놓지 못한 반찬들이 시들어가고 있었고 정희 씨는 김치 조각에 달걀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건 영양학적 식단이라기보다는 거의 은둔 고수의 수행 식단에 가까웠죠. 거실 소화전에 낀 먼지를 닦다가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생기를 잃고 푸석해진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10월의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화창했고 하늘은 누군가 파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선명했습니다. 단지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정희 씨의 발걸음은 손뭉치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공원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산책하는 강아지들, 유모차를 끌고 웃음꽃을 피우는 젊은 부부들, 그 풍경 속에서 정희 씨만 홀로 흑백 사진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자식들의 요란한 비판들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맴돌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그리가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니에요? 여기서 다 보내. 고개를 돌리니 같은 아파트 일동에 사는 김순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보다 3살 많은 73살의 그녀는 평소 경로당에서 가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아, 순희 씨, 안녕하세요. 정희 씨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일어서려 하자 순희 씨가 손사래를 치며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봉지 하나를 꺼내더군요. 호떡 하나 먹을래요? 방금 굽는 거 샀는데 설탕이 아주 꿀맛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유용한 잡지식 하나를 드리자면 호떡의 호는 북방 오랑캐를 뜻하는 호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청나라 상인들이 가져온 떡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랑캐의 떡이 정희 씨의 꽉 막힌 가슴을 뚫어줄 첫 번째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호떡을 깨물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설탕물과 시나몬 향이 입안을 채우자 신기하게도 얼어붙었던 정희 씨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순희 씨의 질문에 정희 씨는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타인의 따뜻한 관심 한 줄기가 댐의 균열을 건드린 셈이죠. 정희 씨는 지난주 아들 가족이 다녀갔을 때 겪었던 수모를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닭볶음탕 트렌드 사건부터 와이파이 비난, 중고 TV 사건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순희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그랬구나. 속상했겠네라며 맞장구를 쳐 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정희 씨. 작년에 우리 큰애가 명절에 와서 우리 집 화장실 타일이 낡았네. 벽지가 촌스럽네 하면서 아주 집수리 업자처럼 굴더라고요. 순희 씨의 말에 정희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희 씨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순희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말도 마요. 그때 난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 울었어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애미를 무시하나 싶어서 화도 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느 날 깨달았지. 이건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요.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를 가족 내 권력 구조의 비대칭적 고착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느라 자신을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세우지 못했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순희 씨는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는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무례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삼켰어요. 경계선이 없었던 거지.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마음의 영톤이 침범하지 마라 하는 그 손 말이에요. 정희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경계선이라니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영토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순희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드님이 지금은 안 그러세요. 순희 씨가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딱 한마디를 배웠거든요. 그 한마디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니까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나중엔 내 눈치를 보고 이제는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요. 정희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체 무엇이길래 철부지 자식을 품격 있는 인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공원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황금빛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순희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걸 잘 기억해요. 아니, 그냥 외워버려요. 이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는 주문 같은 거예요. 정희 씨는 마치 보물 지도를 기다리는 탐험가처럼 순희 씨의 입술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고전적이지만 노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건 고운 말보다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수첩에 적어준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정희 씨의 눈동자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수첩에 적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돼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도 된다는 무언의 허락을 해왔기 때문이죠.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니 정말 가만히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투박하지만 뼈아픈 농담에 정희 씨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존엄성이라는 간은 이미 다 달아 없어진 줄도 몰랐으니까요. 사회학적 용어를 빌리자면은 이를 부모의 자기 희생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습관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헌신을 신선한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 공기가 오염되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정희 씨,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순희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문장을 입안에서 맴돌려 보았습니다. 무례하다는 말, 평생 자식에게 써본 적 없는, 아니 감히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서늘한 단어였습니다. 순희 씨, 그렇게 말하면 애가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죠? 안 그래도 서먹한데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까봐 겁나요. 정희 씨의 걱정은 타당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과의 절연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붕괴하게 돼 있어요. 에티켓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나무 말뚝이나 표지판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루이 14세 시절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망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화초를 밟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을 세운 게 시초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표지판을 세워야 사람들이 꽃을 짓밟지 않습니다. 자식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얼마나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인가요? 우리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나누는 예절이라는 게 사실은 내 잔디밭에서 꺼져라는 경고장에서 시작되었다니 말입니다. 순희 씨는 4가지 철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짧아야 한다. 길어지면 훈계가 되고, 훈계는 자식들에게 화이트 노이즈, 즉 수면 유도용 백색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둘째, 감정을 빼야 한다. 부들부들 떨거나 울먹이면 자식은 부모를 만만한 감정호구로 인식합니다. 셋째, 과거를 들먹이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대화의 문을 닫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넷째, 말한 뒤에는 반드시 침묵하라. 이 침묵의 시간이 자식의 뇌가 스스로의 무례함을 복귀하게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뇌과학적 사실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는 미러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폭주하면 자식의 미러 뉴런도 분노를 복제하지만 부모가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자식은 순간적으로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엄마 평소랑 다르네? 내가 선을 넘었나 하는 당혹감이 자식의 뇌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리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정희 씨는 순희 씨가 건네준 종이를 보며 상황별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자식이 음식 투정을 하면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란다 라고 말하기. 내 생활 방식을 구식이라고 비하하면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비하하는 태도는 수정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짚어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례하게 굴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니? 라고 묻기. 근데 순희 씨, 제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얼굴만 보면 가슴이 콩닥거려서 입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정희 씨의 물음에 순희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연습이 답이에요. 거울을 보고 100번, 1000번 연습하세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단호한 말 한마디가 천년의 서러움을 끝내기도 한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혹은 중요한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대사를 읊조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에게 무례하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마치 대역죄를 짓는 것처럼 불편했죠.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TV나 느린 와이파이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다고. 나는 한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중받아 마땅한 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은 냉정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품격은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절과 단호한 경계에서 완성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를 사람이 아닌 기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밥을 해주는 기능, 돈을 빌려주는 기능, 무조건 참아주는 기능. 이제 우리는 그 고장난 기능을 폐기하고 감정과 자존감을 가진 온전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정희 씨는 2주 뒤로 예정된 아들 가족의 방문을 기다리며 칼을 갈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의 방패를 닦았죠.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 문장을 수만 번 되뇌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혼내기 위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의 자존감을 지탱해 줄 든든한 지팡이라는 것을요. 가을바람이 베란다 틈새로 시리게 스며들었지만 정희 씨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용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들의 날카로운 독설 앞에서 이 마법의 한마디를 무사히 뱉어낼 수 있을까요? 거울 속의 정희 씨는 지난 2주 동안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입술조차 떼기 힘들었던 그 생소한 문장들이 이제는 아침 세수 후에 바르는 스킨로션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피부에 스며들었죠. 여러분, 혹시 혼자 거울 보며 심각하게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오스카상을 노리는 대배우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방금 신맛이 강한 레몬을 씹은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지기 일쑤거든요. 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 연습이 아니라 70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일종의 대인관계, 역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 훈련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토요일 오후가 밝았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정희 씨의 심장이 마치 드럼 세트처럼 둥둥 울리기 시작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녀는 손바닥에 고인 땀을 앞치마에 닦아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들어오자마자 집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번에 아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짜다고 타박했던 걸 기억하고 소금기를 쫙 뺀 거의 병원 식단에 가까운 건강식을 차려냈죠. 된장찌개는 담백했고 생선은 슴슴하게 구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짜다고 하면 그건 내 손맛이 아니라 네 혀가 문제인 거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들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입을 열더군요. 엄마, 이번엔 간이 너무 안 맞는데? 저번엔 짜다더니 이번엔 너무 싱겁잖아요. 중간이 없네, 정말. 아들은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겠지만 정희 씨의 가슴엔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신경 쓸게라고 꼬리를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습했던 대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입을 떼려니 목소리가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질 않는 겁니다. 여기서 심리학적인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조명 효과,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실수를 남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심리죠. 정희 씨는 지금 자신이 이 말을 내뱉으면 온 세상이 멈추고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사실 아들은 그저 찌개 맛이 싱겁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첫 번째 기회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간장 좀 넣을게요 라며 상황을 정리해 버렸거든요. 정희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바보같이 2주나 연습해놓고 한마디를 못하니. 하지만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거실을 슥 둘러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모일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는 좀 좁기도 하고 소파도 낡아서 허리 아프더라고요. 저희 집이 훨씬 넓고 편하잖아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시러 올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요. 여긴 오면 좀 답답해. 그 순간 정희 씨의 뇌리에 순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경계선을 그어야 할 골든 타임이에요. 정희 씨. 정희 씨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엄마 집이 좁고 불편하다는 말은 듣기에 좀 서운하구나. 내 공간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니?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딱 멈췄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며느리는 마치 투명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힌 새처럼 눈을 깜빡거리며 정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고요. 여러분, 당황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웃기다는 걸 정희 씨는 처음 알았답니다. 아들의 입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금붕어처럼 벙긋거리고 있었죠. 정희 씨는 순희 씨가 가르쳐준 마지막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로 침묵이죠.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을 무시하니 같은 사족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팽팽한 정적 속에서 며느리의 뇌는 지금 전달된 메시지의 사회적 함의를 해독하고 자신의 언어적 과오를 반추하는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시면 더 편하실까봐 며느리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이 좀 짧았어요. 어머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주면 좋겠구나. 그 한마디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치만 보다가 엄마
저기 과일 좀 더 먹을까요? 라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현인 베이컨은 침묵은 지혜를 기르는 잠이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의 침묵은 자식들의 무리한 습관을 잠재우고 부모를 향한 새로운 존중의 싹을 틔우는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정희 씨는 현관문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식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한 인간으로서 섰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감싸 안았죠. 거울 속의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켜낸 당당한 영주와도 같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균열이 가져올 진짜 기적 같은 변화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정희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한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이 간 뒤에 몰려오는 공허함과 내가 어제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방 안에 먼지처럼 내려앉았을 텐데 오늘은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보송보송하게 느껴졌거든요. 오전 10시쯤 고요를 깨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일로 화가 나서 따지려는 걸까 하는 구시대적 공포가 고개를 들었지만 정희 씨는 심호흡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얘야, 무슨 일이니? 그런데 전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물에 젖은 솜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큰 신뢰를 범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님의 공간을, 어머님의 마음을 제 멋대로 평가하고 깎아내렸던 제 무신경함이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사과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러우면서도 진심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가족 체계 내에서의 주체적 행위자성 회복과 경계 설정의 심리학적 기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영토를 분명히 선언하자 자식의 인지체계가 비로소 부모를 도구적 존재가 아닌 존엄한 주체로 재구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투척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존중, 레스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틴어 레스피시에에서 왔는데 이는 뒤를 돌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살피는 행위인 셈이죠. 정희 씨의 며느리는 어제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시어머니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끝나자마자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위풍당당함은 어디 가고 마치 숙제를 안 해온 초등학생처럼 쭈뼛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당연한 건 줄만 알았지.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노동이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아들의 사과는 뭐랄까 멸종위기종인 유니콘을 목격한 것만큼이나 희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래 알았다. 내 마음 다 안다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희 씨의 주방을 평가하는 대신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시는 거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겸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의 변화였죠. 예전엔 시어머니의 요리법을 구식이라 치부하더니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도 이제는 TV 화질이나 인터넷 속도를 지적하는 대신 정희 씨의 손을 잡으며 엄마, 이번 주말엔 공원 산책하러 가실까요?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5살 지호였습니다. 녀석은 이제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이거 맛없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할머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예쁘게 인사하더군요. 녀석이 갑자기 예절 교육 교과서를 통째로 씹어 먹었을 리는 없고 부모의 변화된 태도를 보고 그대로 배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부모의 단호한 한마디가 자식이라는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존중이라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정희 씨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는 아주 건강하고 품격 있는 관계가 정착되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정희 씨는 공원 벤치에서 다시 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순희 씨,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노년이 이렇게 당당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정희 씨의 말에 순희 씨가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봐요, 정희 씨.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부모도 사람이라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한다니까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공원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선 늙어감의 서글픔 대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간 특유의 우아함과 기품이 배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무심한 칼날에 가슴이 베이고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억울함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오늘 배운 그 마법의 주문을 외우세요. 차분하게, 감정을 빼고 단호하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 한마디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자식들에게는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었네요. 창밖에 소음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어둠 속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희 씨가 느꼈던 그 해방감과 평온함이 지금 화면 너머에 당신에게도 포근한 이불처럼 덮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사느라 잊고 지냈던 당신의 이름, 당신의 취향,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가만히 불러보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저 멀리 흘러가는 밤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워진 영혼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풍경 속을 자유롭게 거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가슴에 머물듯 오늘 밤에 이 짧은 위로가 당신의 긴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속으로 이제 천천히 빠져드셔도 좋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을 안아주는 포근한 품이니까요.